지난 시간에 고구려 동북방의 요충지 책성과 고구려의 연해주 진출에 대해 설명했었죠. 이후 태조대왕의 대외 정책은 더욱 적극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태조대왕이 책성에 사절을 보낸 해로부터 3년 후인 서기 105년 정월에는 태조대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 요동군에 쳐들어가 요동군의 6개 현을 공격하였습니다. 태조대왕이 공격한 한나라의 요동군은 본래 전한 시기까지만 해도 18개 현이 존재했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1년 후인 서기 106년 후한의 안제가 즉위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요동군은 기존의 18개 현 가운데 3개 현은 현도군, 다른 3개 현은 요동 속국으로 편입되었고 1개 현은 폐지하여 11개 현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후한대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변화는 당시 요동군과 현도군 등의 군현이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태조대왕이 공격했다는 요동군 6개 현은 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요동군 전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개편 이전을 기준으로 해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때 이루어진 요동군 6개 현에 대한 공격은 고구려군의 점령으로 보는 해석과 단순 약탈로 보는 해석으로 나누어지는데 만약 점령으로 본다면 고구려군이 요동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을 점령한 것이 되며 단순 약탈로 보더라도 요동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모본왕의 중원 공격 이후 오랜만에 이루어진 중국 군현에 대한 공세였습니다. 당시 태조대왕은 앞서 동쪽의 옥저와 북쪽의 부여 방면을 안정시키고 한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가 한나라 군현을 공격하는 데 쓰였던 군비 역시 옥저 땅에서 생산된 소금, 모피 등의 자원을 통해 확보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고구려군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는데 이때 요동태수 경기가 군사를 출동시켜 막으니 고구려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태조대왕 시기에 고구려는 이전 시기에 잠시 점령했던 요서 지역 일부에 성을 쌓거나 요동군 6개 현에 피해를 입히고 철수하는 등 한나라를 상대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태조대왕이 요동군을 공격한 해로부터 4년 뒤인 서기 109년 정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유화책을 쓰려는 것인지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후한의 황제 안제가 원복하는 것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복이란 남자가 성인이 되어 머리에 관을 쓰는 의례를 말합니다. 당시 후한의 6번째 황제였던 안제는 불과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올랐고 이때 15살이 되어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안제 이외에도 당시 후한의 황제들은 대체로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오르고 일찍 사망했었죠. 연이은 어린 황제의 즉위는 한나라의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끼치던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태조대왕은 한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기회로 삼아 한나라 군현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영토 확장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조대왕이 항상 공세만 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태조대왕은 한창 한나라를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축하사절을 보내 한나라의 정세를 탐지하고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가 한나라의 축하사절을 보낸 해로부터 1년 전인 서기 108년에는 고구려의 가뭄이 들어 백성들을 부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막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겨우 해결한 고구려로서는 다시 한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수습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2년 뒤인 서기 111년에는 태조대왕이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모를 바치고 현도군에 속하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태조대왕이 스스로 한나라 현도군에 속하기를 요구했다는 건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설마 태조대왕이 조공을 바치고 한나라에 복속되기를 원했다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속하기를 요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복속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에 나오는 속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고대 동아시아의 조공 책봉 체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조공과 책봉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보편적인 외교 방식으로 국가 간의 형식적인 서열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조공은 제후국이 천자에게 보내는 공물이며 책봉은 천자국이 복속된 나라를 제후로 인정하고 자기를 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소 중국 중심적인 표현이긴 하죠. 이 조공과 책봉의 기원은 중국 주나라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주 시기까지만 해도 조공은 외부 이민족이 아닌 중원 내부의 제후국들이 천자국인 주나라에게 바친 공물이었습니다. 당시 주나라 왕실은 친척을 제후로 임명하거나 기존의 반독립적인 세력들과 혼인을 통해 인척 관계를 맺는 식으로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주나라 천자 자리를 물려받으면 나머지 아들들이 제후로 봉해지는 시기였죠. 이것을 종법 질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혈연 공동체로 유지되었던 주나라로서는 일종의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통해 천자와 제후들 간의 단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주나라의 제후들은 정기적으로 종가, 즉 큰 집인 천자가 사는 곳으로 직접 방문하여 함께 제사를 지낼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 혹은 입조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제후 본인이 직접 천자에게 방문하는 것을 내조, 제후가 천자에게 바치는 공물을 조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책봉은 천자가 제후에게 자기를 하사하여 그가 자신의 영토를 지배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공과 책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흔들리고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조공의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조공은 제후들이 천자에게 입조하여 바치는 공납이었으나 춘추시대 이후부터는 약소한 제후국 군주가 강대한 제후국 군주에게 방문하여 공납을 바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제후가 천자에게 행하는 내조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후와 제후 간의 방문은 내빙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자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조공이라는 개념이 혈연적 관계끼리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제후국들 간의 다양한 정치적 관계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조공 책봉 체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통일 이후 스스로를 기존의 왕과는 다른 황제라고 칭하며 기존의 제후국들을 모두 없애고 전국을 황제가 직접 파견한 지방관들이 관리하는 군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제후국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조공 책봉 체제 역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공과 책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천자 외에도 다수의 권력자가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천자를 가장 우위에 두고 권력의 서열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시황은 제후국들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황제 외에는 다른 권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황제 이외에 다른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공과 책봉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는 외부 이민족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나라는 중원 내부에서도 다른 권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족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군현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고자 했고 따로 조공국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되어 무너지고 멸망했던 제후국들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 제후국들 중에서 가장 큰 두 세력인 항우의 초나라와 유방의 한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고 초한 전쟁 끝에 유방의 한나라가 통일하면서 조공 책봉 체제가 부활합니다. 유방의 한나라는 그 과정에서 다른 제후 왕들이나 개국 공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와 달리 제후국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신과 황족들을 제후국에 봉하면서 황제와 제후 왕들 간의 서열을 두기 위해 조공과 책봉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북방민족과의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조공과 책봉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만 운영되었던 조공 책봉 체제가 외부 세계로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한나라는 초창기부터 북방민족인 흉노와 잦은 충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흉노에 굴복하여 공물을 바쳤으나 이후 반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 사람들은 그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조공 책봉 체제를 흉노와의 관계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한 선제 시기에 흉노가 내부 분열로 인해 약해진 상황에서 흉노의 선우 호한야가 처음으로 한나라에 입조하였고 한나라 측에서 그를 공식적으로 흉노 선우에 책봉함으로써 처음으로 이민족 군주에 대한 책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흉노의 호한야 선우를 처음 책봉했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전의 전형적인 조공 책봉 체제와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나라는 호한야를 책봉할 때 중국식 자기를 새로 내리지 않고 흉노 선우라고 하여 흉노의 군주를 가리키는 고유의 표현인 선우라는 호칭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흉노 선우가 한나라 황제에게 신하를 칭하긴 했어도 황제를 만날 때 신하의 예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었으며 공식 서열 역시 흉노 선우가 한나라의 제후 왕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는 한나라가 형식적으로는 흉노를 신하로 대우했다곤 해도 흉노를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 흉노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한나라는 북방 국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흉노 호한야 선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으니 각자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후 후한 시기에 이르면 이것이 흉노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이민족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때 조공 책봉 체제가 제도화되면서 또다시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조공은 제후가 천자에게 직접 방문하는 것이 기본 관례였는데 이 시기부터는 이민족 군주들이 직접 입조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당시 확립된 조공 책봉 체제가 이전과는 달리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고구려와 한나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는 한나라의 위신을 살려주고 한나라는 고구려가 점령한 영토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기록에서 태조 대왕이 한나라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한나라의 사신을 보낸 건 역시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공과 책봉이라는 중국 중심적인 단어의 이면에는 각자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치열한 외교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공 책봉 체제가 주변국들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위한 형식적인 수단이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기록에서 태조 대왕이 스스로 한나라 현도군에 속하기를 요구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속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내속이라고 하여 주변 이민족들이 중국 군현에 편입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 속하기를 요구했다는 표현을 내속이라는 절차 그대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내속이 중국 군현에 편입되는 과정이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고구려는 이후에도 현도군에 편입되지 않았고 한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았으며 불과 7년 뒤인 서기 118년에 다시 현도군과 낙랑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에서 태조 대왕이 현도군에 속하기를 요구했다는 것은 실제로 복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구려가 현도군을 통해 한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이때 이루어진 고구려와 현도군의 관계 재정립으로 고구려의 국경이 오히려 서쪽으로 더 확대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속 절차에서는 항복해온 이민족들을 군현에 편입하기에 앞서 변관, 즉 변방의 관문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가 형식적으로 현도군에 속하게 되었다는 건 고구려와 현도군 국경에 있었던 변관을 제거하고 국경선을 새로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현도군의 중심이 서북쪽으로 이동하고 기존의 요동군 일부가 현도군으로 편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설에서는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이때 고구려와 현도군 국경선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옛 현도군 영토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그 대가로 한나라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태조 대왕은 외교 능력을 통해 영토를 새로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태조 대왕은 내부 안정을 위해 잠시 한나라와의 화친을 추진하였고 그 이후로 7년간 고구려와 한나라 간의 전쟁 기사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평화에 불과했고 7년 뒤인 서기 118년 내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태조 대왕은 다시 한나라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동안 고구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부여 또한 수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과연 이 시기의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구려 부여 한나라의 삼각관계와 고구려의 서부 진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